준우야, 언제까지 내 핑계로 가족을 이용할 거야?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살아라. 형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여러분, 추석은 가족들이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죠. 그런데 만약 이 명절에 가족이 숨겨진 비밀이 밝혀진다면 어떨까요? 완벽했던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고 신뢰와 사랑이 시험대에 오른 한 가정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혜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교육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남편 민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조용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저희에게는 8살 된 아들 준수가 있는데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랍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늘 평범하고 안정적인 편이었어요. 아침에는 준수를 학교에 보내고 저희 부부는 각자 출근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요즘 같은 바쁜 세상에서 이런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번 추석,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그 따뜻한 명절이 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번 명절은 기대와 설렘 대신 제가 몰랐던 진실이 드러나는 시작점이 되었거든요. 추석 전날, 인천도 여느 때처럼 분주했어요.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송편 재료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북적거렸고 저도 잠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시어머니 댁에서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는데 시댁은 인천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인 강원도 춘천에 있어요. 남편 민호는 일이 바빠서 추석 전날까지 퇴근이 늦었지만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민호가 일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 걸 알기에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죠. 그런 마음으로 명절 준비를 마치고 새벽에 출발하려고 짐을 챙겼어요. 우리 가족은 차 안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날 준수는 신이 나서 할머니 집에 가는 게 얼마나 기대되는지 말했어요. 민호는 운전을 하면서도 가끔씩 웃으며 준수의 얘기를 들어줬고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아이와 함께 창밖의 풍경을 구경했어요. 그런 평화로운 순간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춘천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어머니의 표정도 민호의 태도도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날 저녁 다 같이 명절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작은 일이 터졌어요. 민호가 잠시 밖에 나가 전화를 받았는데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민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대답을 피했죠.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민호를 빤히 쳐다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추석 끝나고 혜진이한테 말해라. 계속 숨길 순 없잖아.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길 게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민호는 입을 굳게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대체 민호가 숨기고 있는 건 뭘까? 민호와 저는 공통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서로 첫 만남부터 어색하지 않고 대화가 자연스러웠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민호는 저보다 몇 살 많았지만 나이에 비해 소년 같은 면이 있었고 저는 그런 민호의 순수한 면모에 끌렸죠. 결혼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말 따뜻하고 정감 있는 자리였어요. 저희는 인천 시내에 있는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소박한 분위기로 치렀어요. 민호는 결혼식 준비를 정말 꼼꼼하게 했어요. 제가 원하는 드레스샵부터 신혼여행지까지 모든 걸 직접 알아보고 챙기더라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흰색과 연분홍색 장미로 부케를 맞춰주었는데 그걸 받아들였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결혼식 날도 기억에 남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하이힐을 신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움직이느라 많이 불편했거든요. 예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계단을 내려오는 중에 제가 발을 헛디딘 뻔했는데 민호가 재빨리 제 손을 잡아주던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라고 조용히 말해줬어요. 그 순간 너무 든든했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민호가 직접 쓴 축가였어요. 그는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라 이런 걸 잘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저를 위해 작사까지 했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쑥스러워하던 그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하객들 모두 웃으면서 박수를 쳤고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민호와 함께하는 삶이 늘 이렇게 따뜻하고 안정적일 거라 믿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소소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게 우리 관계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결혼식을 올리고 딱 2달 뒤 저희는 신혼여행을 대신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사실 결혼 준비와 직장 일 때문에 바빠서 결혼식 이후로도 신혼 같은 시간을 제대로 못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주 여행은 저희 부부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10월 초였는데 제주는 가을 날씨가 딱 좋았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시원한 바람과 지풀은 하늘이 저희를 반겨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이 설렜어요. 첫날에는 성산일 출봉 근처에 있는 작은 한옥 숙소에서 먹었는데 민호가 일부러 조용하고 아늑한 곳으로 골랐더라고요. 저는 이런 세심함이 참 고마웠어요.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함덕해수욕장 산책이에요. 둘째 날 저녁, 저희는 해변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얘기를 나눴어요. 민호가 조용히 제 손을 잡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혜진아,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너와 우리 가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결혼 전부터 민호는 약속이나 큰 소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가 더 진심으로 느껴졌고 그 순간만큼은 바다소리와 섞여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제주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둘이 맥주를 나눠 마셨던 것도 기억나요. 민호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진 않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좋아서인지 한 잔 따라줬어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자 라고 말하면서 저희 둘이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이 여행을 다녀온 뒤로 저희 부부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의 관계라는 게 늘 변하지 않고 좋기만 할 순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에 쫓기고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저희도 조금씩 소홀해지는 순간들이 생겼어요. 준수가 태어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였어요. 결혼 후 2년쯤 지나서야 준수가 찾아왔는데 임신 기간 내내 민호는 자기 나름대로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비록 말수가 많지 않고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민호는 늘 작은 행동들로 제 옆을 지켜줬죠. 그날은 8월의 늦여름, 날씨가 무서웠어요. 새벽부터 진통이 시작되었고 민호는 평소에 차분한 사람인데도 당황한 게 얼굴에 다 드러났더라고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괜찮아? 많이 아파? 라고 물으면서도 핸들을 잡은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는 입원 수속부터 짐 챙기는 것까지 하나하나 도와줬고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어요. 출산실에서 준수의 울음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그 순간의 벅찬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민호는 출산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감정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아기를 처음 안아본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혜진아, 고마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완성시켜줘서.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둔 걸 알게 됐어요.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건 은으로 된 얇은 목걸이였는데 펜던트에 우리 작은 가족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호는 그걸 저에게 주면서 이건 내가 너와 준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거야. 이 목걸이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시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어요. 준수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마다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설친 날도 많았지만
민호와 함께 준수를 보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어. 준수가 자라면서 보여주는 작은 변화들,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던 날, 첫걸음을 뗀 날, 모두 저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죠. 결혼하고 준수가 태어난 후 저희 가족의 일상은 바쁘지만 항상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민호는 직장에서 늘 바쁜 사람이었지만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걸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에 가거나 가끔은 조금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경주로 떠났던 캠핑이에요. 그때가 5월이었는데 경주는 날씨도 좋고 경치도 아름다워서 가족 여행지로 완벽했어요.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는 텐트를 치고 저는 준수와 함께 주변을 산책했어요. 준수는 그때 4살이었는데 그 나이답게 호기심이 많아서 나뭇잎 하나만 봐도 엄마,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곤 했어요. 저녁이 되자 민호는 캠핑장 한쪽에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평소 요리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캠핑에서는 그런 것도 즐거워 보였어요. 고기 냄새가 술술 풍길 때쯤 민호가 준수와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시작했어요. 준수와 숨바꼭질을 하다가 갑자기 우와, 아빠 귀신이다 하면서 장난스럽게 으스스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게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준수는 물론이고 저도 배를 잡고 웃었어요. 민호는 제가 웃는 걸 보고 엄마도 귀신이다 라고 말하며 저를 장난에 끌어들였죠. 그날 밤 캠핑장의 조용한 밤하늘 아래에서 저희는 셋이서 손을 잡고 불꽃놀이를 했어요. 준수는 작은 불꽃놀이를 들고 뛰어다니며 엄마, 아빠 최고야 라고 외쳤고 민호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혜진아, 이런 시간이 진짜 행복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에게 속으로 감사했어요. 늘 바쁜 와중에도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 모습이 참 고맙고 사랑스러웠어요. 물론 이런 평온한 날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서로의 작은 차이를 더 많이 느끼기 시작했고 때로는 다툼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소소한 갈등 속에서도 민호와 준수와 함께했던 웃음 가득한 시간들은 저를 붙잡아주는 큰 힘이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시아버님, 장영식 씨는 과거에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인데 몇 년 전 은퇴하셨어요. 은퇴 후에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주택에서 정원을 가꾸고 낚시를 즐기며 지내고 계세요. 시아버님은 평소에 굉장히 엄격한 분이에요. 어릴 때 민호가 학원에 다니기 싫어하자 직접 데려다주고 성적표를 볼 때마다 분석하듯 꼼꼼히 확인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엄격하면서도 공정하신 면이 있어서 그런지 가족들 사이에서는 존경받는 존재예요. 반면에 시어머님, 은희 여사는 전형적인 한국 전통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어요.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시어머님은 직접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시는데 저는 그 과정을 도우면서 자주 한국 전통에 대해 배우곤 해요. 시어머님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이라 가끔 제가 힘들 때 묵묵히 차 한 잔을 내오시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시댁 분위기를 다소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민호의 동생, 준우예요. 준우는 민호와 다르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직업을 자주 바꾸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해서 시댁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준우가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일로 시아버님과 민호가 심하게 언쟁을 벌였던 적도 있어요. 저는 처음엔 준우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민호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 가족 행사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잦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늘 준우도 아직 자기 길을 찾는 중이니 너그러이 봐주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를 누그러뜨리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추석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준우는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형, 이번에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 라며 민호에게 또 돈을 부탁했어요.
민호는 처음엔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점점 화가 난 얼굴로 준우야, 언제까지 가족에게 기대려고 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이건 가족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 라고 하시며 대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호는 준우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형제간의 관계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항상 준우를 대할 때 신중하려고 해요. 가끔은 준우의 행동이 가족들을 어렵게 만든다고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역시 시댁의 일부이고 가족이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참 복잡하다는 걸 이 관계를 통해 많이 느꼈죠. 모든 건 지난 추석, 경기도에 있는 시댁에서 시작됐어요. 추석이 되면 늘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님과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송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시댁은 북적거리고 활기찼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민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준우도 늦게 도착했지만 도착한 후에도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물을 가지러 갔는데 그때 복도 쪽에서 시어머님과 준우의 대화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이건 아버지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준우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럼 형은 어떻게 해요? 결국 알게 될 텐데요. 알게 되기 전에 해결해야지. 이걸 민호가 알게 되면 내 형도 내 아버지도 다 상처받을 거야. 그때 시어머님은 진실이 밝혀지면 모두가 힘들어질 거야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가족들 사이에 이런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희는 모두 거실에 모여 명절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저는 계속 아까 들었던 대화가 떠올라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민호도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싶어 그를 살짝 관찰했는데 민호는 계속 준수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요. 그 후 저는 혼자 생각이 많아졌어요. 가족들이 서로 숨기고 있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이 저희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준우와 관련된 일이라면 민호가 그동안 준우 때문에 여러 번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 알기에 더 신경이 쓰셨어요. 그 대화는 단순한 오해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속이거나 감추는 일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복잡했어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동안 저는 시댁에서 들은 대화와 묘한 분위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저녁 민호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민호야, 추석 때 어머님이 준우랑 무슨 얘기하셨는지 알아?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 그러자 민호는 눈길을 피하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혜진아, 이런 건 굳이 알 필요 없어. 그냥 넘어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의문은 더 커졌어요. 그러던 중 예기치 않게 시아버님께서 직접 그 진실을 밝혀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는 준수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민호가 다급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혜진아, 큰일 났어. 아버지가 어떤 편지를 보셨는데 준우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래.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우연히 시어머님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오래된 편지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했어요. 편지에는 준우가 시어머님의 과거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시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크게 분노하셨고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준우 역시 그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와 크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말했지만
시아버님은 그런 변념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사실이 밝혀진 후 시댁은 매일같이 긴장이 감돌았어요. 특히 시아버님은 이 문제를 단순히 넘어갈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확실히 알아봐야겠다. 준우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유산 문제도 다시 생각해야겠어. 그 말에 시어머님과 준우는 더욱 불안해 보였어요. 시아버님은 DNA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셨고 가족들 모두가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검사 결과는 시아버님의 예상대로 나왔어요. 준우는 시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이 사실은 가족 간의 갈등을 더 깊어지고 만들었어요. 시어머님은 그래도 준우를 당신 아들처럼 키우지 않았느냐며 시아버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시아버님은 가족을 배신한 것과 튀운 점은 별개의 문제다 라며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특히 준우는 이번 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 왜 나까지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민호와의 관계도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준우를 안쓰러워하면서도 시아버님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이 사건은 가족의 균열을 더 크게 만들었고 저 역시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피와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시댁은 더 이상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았어요. 특히 시아버님은 준우와 시어머님에게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고 그 과정에서 민호 역시 점점 어두운 표정을 짓는 일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시어머님이 꾸준히 시아버님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건 시어머님과 준우가 그런 겉모습 뒤에서 전혀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시아버님께서 유산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후 시어머님과 준우는 조용히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준우는 시아버님 곁에 붙어 다니며 평소와 다르게 아부를 떨었고 시어머님은 시아버님의 약과 식사를 꼼꼼히 챙기는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많았어요. 준우가 가끔씩 시아버님의 서재에 들어가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는데 볼일이 끝난 후 서둘러 나오는 그의 얼굴에는 뭔가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시어머님도 평소엔 잘 보지 않던 시아버님의 금융서류를 유독 자주 확인하려 하셨고 금고 근처에서 뭘 찾는 듯한 모습을 본 적도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이런 행동을 눈치채신 듯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민호와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지켜보는 거야.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지. 그 말에 민호와 저는 당황했어요. 민호는 아버지,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라고 했지만 시아버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확실히 해야 해. 너희 어머니와 준우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님은 실제로 자신이 약간 편찮으신 척하며 집에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하셨고 어머니와 준우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셨어요. 그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녹음 파일에는 시어머님과 준우가 유산 문제를 논의하며 시아버님의 계좌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준우는 시아버님의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서재를 뒤졌고 시어머님은 은행 관계자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려 했어요. 시아버님은 이 사실을 가족 회의 자리에서 폭로하셨어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님은 녹음기를 꺼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했지? 하지만 실은 너희 어머니와 준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 녹음 파일이 틀어지자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파일 속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저는 믿을 수 없었고 민호 역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아버님은 경찰에 신고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집으로 왔어요. 결국 시어머님과 준우는 재산을 노리고 음모를 꾸민 혐의로 체포됐어요.
이 일로 인해 가족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민호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혜진아, 미안해 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시아버님께서 경찰에 신고한 뒤 시어머님과 준우는 체포되었고 가족은 그야말로 무너지는 듯했어요. 민호와 저는 멍한 상태로 며칠을 보냈고 준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 왜 할머니랑 작은아빠가 안 와? 라고 물어봤어요. 민호는 준수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안아주기만 했어요. 몇 주 후 사건은 정식으로 법정으로 넘어갔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원에 가는 날 아침 민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혜진아,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쩌면 민호의 말처럼 이 사건은 우리 모두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판 중에 시어머님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과거의 실수를 숨기려고 했던 것도, 그리고 준우를 너무 감싸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제 욕심 때문이에요. 남편에게, 민호에게, 그리고 혜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시어머님의 말은 법정 안 모든 사람을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저 역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님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 안쓰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행동이 떠오르며 쉽게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준우는 시어머님의 고백을 듣고도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내가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이 내 탓이라는 건 너무 가혹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준우 역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 후 시아버님은 조용히 법정을 떠나셨어요. 민호가 따라가며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시아버님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제 예전 같을 수 없겠지. 그 말에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님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체념이 섞인 듯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깨지기 쉬운지 새삼 깨달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준우는 한동안 말수가 더 줄었어요. 민호가 몇 번 준우야, 어떻게 지냈냐? 고 물어봤지만 준우는 대답 대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바꾸곤 했어요. 준우에게 내려진 판결은 집행유예였지만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늘 당당하게 말하던 모습 대신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얼굴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몇 주 후 준우가 민호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형, 나 할 말이 있어. 민호는 망설임 없이 준우를 만났어요. 그날 장소는 서울 시내의 작은 카페였는데 준우는 한쪽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도착하자마자 준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문을 열었어요. 형, 나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 솔직히 이번 일 겪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 어리석게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준우의 말을 들었어요. 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얼마나 의존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성장하지 못했음을 고백했어요. 나 이제 아버지한테 기대지 않을 거야. 나만의 길을 찾아서 제대로 살고 싶어. 준우는 민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먼저 작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자격증을 따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생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숨기지 않았어요. 형, 솔직히 말하면 겁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동안 너무 쉽게 살아왔잖아.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준우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중요한 건 내가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는 거야. 그날 이후 준우는 정말로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만의 돈을 벌기 시작했고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위해 학원도 다녔어요. 가족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시어머님도 그런 준우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응원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여전히 준우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준우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렇게 말했어요. 변화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준우가 진짜로 책임감을 가진 어른이 되면 그때 다시 받아줄 생각이다. 민호와 저는 준우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준우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모습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시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가족 간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함께 모이는 일이 드물어졌죠. 시아버님은 모든 일을 겪은 후 더 이상 집에 머무르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속초로 가기로 했다. 조용히 살면서 낚시도 하고 바다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 시아버님은 이전부터 속초를 좋아하셨던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 친구들과 낚시를 즐기던 기억이 많다며 자주 이야기하셨고 가족 여행으로 속초에 갔을 때도 항상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번 결정이 갑작스러운 듯 보였지만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았어요. 속초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민호와 저는 당황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갑자기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시아버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가정을 지키면 돼.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을 때가 됐어. 그렇게 시아버님은 속초로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날 저희 가족은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시아버님은 식사 중에 가족을 위해 준비한 새 유언장을 꺼내셨습니다. 이번에 재산을 다시 나눴다. 모든 걸 공평하게 분배하려고 했다. 준수 몫도 포함되어 있으니 앞으로 준수를 잘 키우길 바란다. 유언장에는 손자, 손녀들에게만 재산이 나눠지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준수의 이름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어요. 민호와 저는 시아버님의 이런 배려에 놀랐고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와 단둘이 남은 잠깐의 시간에 시아버님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너는 민호에게 최고의 선택이었어.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한다. 가족은 신뢰로 유지되는 거야. 신뢰가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속초로 떠난 후 시아버님은 한적한 바닷가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가끔 민호와 준수, 그리고 저는 주말에 속초로 찾아다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시아버님은 준수에게 낚시를 가르쳐 주시며 환하게 웃으셨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가족이 이전처럼 가까워지지는 못했지만 시아버님의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평화는 신뢰와 진심에서 온다는 것도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가족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많이 흔들렸어요. 특히 민호는 가족 간의 갈등과 실망 속에서 본인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저와 준수 앞에서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민호를 보면서 저 역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더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느 날 우리는 오랜만에 한강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그날은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벚꽃이 조금씩 피어나던 4월의 어느 오후였어요. 준수는 강아지 모양 연을 들고 신나게 뛰어다녔고 민호와 저는 그런 준수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던 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혜진아, 이제 좀 괜찮아졌어? 이번 일로 너도 고생 많았지?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민호가 그동안 저를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지,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느껴졌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좀 괜찮아. 근데 민호야, 나도 내가 이렇게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 민호는 저를 보며 웃더니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혜진아, 모든 게 지나갈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 함께 있다는 거지. 우리 가족은 아직 여기 있으니까 그게 전부야.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민호와 함께 준수의 일기를 봤어요. 준수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과 한강공원에서 연을 날리며 즐거웠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았더라고요. 아빠랑 엄마랑 준수가 같이 있어서 좋아요. 그 한 줄이 저희 부부에게는 그날의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되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민호는 회사에서 바쁜 시간을 쪼개 준수와 함께 책을 읽거나 레고를 만들며 시간을 보냈고, 저는 집안일에 쫓기기보다는 가족끼리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준우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지 아직 알 수 없고, 속초에서 홀로 지내는 시아버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의 바다를 바라보고 계실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민호와 저는 준수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고, 준우는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하고 있어요. 시아버님은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또한 가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사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가족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은 항상 완벽할 수 없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기고 때로는 믿음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변화하고 사랑으로 다시 다가가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리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상처가 크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요. 내가 그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지키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까? 별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상처를 준 가족 구성원이라면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떠나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의 시간이 준우, 시아버님,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나는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미래는 우리 앞에 열려 있고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